하다 보면 쉬는 시간 생기겠지. 뭐 5시 넘어서, 그치? 아, 6시 넘어서. 복습을 좀 해봅시다. 복습을. 자, 전자배치 규칙 첫 번째. 푼트부터 할래? 그래? 싸움이요. 싸움의 원리. 푼드예요? 사울림 베타인가? 아닌데 뭐? 뭐 싸움의 원리? 자,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두 번째. 뭐가 뭐예요? 두 번째. 푼드.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또 세 번째. 푼트 규칙. 근데 왜 이제는 규칙이? 자, 이게 네 번째. 야, 이거 다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아래서부터. 아래서부터. 그 순서가 어떻게 되지? 에너지 1S, ES, 3S. 아, ES 다음 3S구나. EP, EP. 아니야. 그 다음에 3S, 3P, 4S, 3D. 자, 요 정도까지는 외워줘야 돼. 자, 요 순서대로 쌓여나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그래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뭐야?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어야 된다? 양자. 세핀 양자가 어떻다? 같은 게 존재하면 안 된다. 네 가지의 양자수가 네 가지? 그렇지. 모두 다 같은 전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 존재할 수 없는 배치이다. 그 다음에 흔트 어떻게 해라? 이거 그거. 최대한 채워라. 최대한 훈련자가. 홀전자가 많게 채워라. 미안. 괜찮아. 최대한 홀전자가 많은 배치를 이루어라.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무슨 배치라 그래? 들뜬. 바다. 들뜬 상태가 아닌 배치. 안전하다. 주댕이 한 번만 더 놀려봐 진짜. 바닥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를 가지고 배치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1S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는 데를 누구라 그래? 수소라 그래. 그럼 걔는 몇 주기 몇 쪽? 1주기 1쪽. 1주기에 1족.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 쭉 와가지고 18쪽 와서 1S 둘. 그 다음에 전자가 2S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궤도에 들어가니까 2주기 원소. 그래서 2S1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족으로 가서 2S2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 이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해가지고 어디 들어가? P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지. P오비탈에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막에 채워지는 오비탈만 썼기 때문에 P만 나타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1S 2개, 2S 2개 다 채운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나타내보면은 두 번째 껍질에 S에만 하나 들어가 있다. 그치?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껍질에 S에만 2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두 번째 껍질에 S 2개, P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N주기가 된다. N주기 1족 원소는 어떻게 된다? N번째 NS. S오비탈에 1개. 여기는 N번째 S오비탈에 2개. 그럼 여기는 N번째 S의 둘에 N번째 P의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쭉 나타내면은 여기는 N번째 S의 2개에다가 N번째 P의 6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N주기 원소 만약에 뭐 3주기 원소다. 그럼 3주기 원소가 세 번째 껍데기 S에 하나, 뭐 세 번째 껍데기 S2, 세 번째에 S2, P 하나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즉 마지막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를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요거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다? 원자가 전자수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홀전자수 어떻게 된다? 경향성 1, 0, 2, 1, 2, 3, 2, 1, 0 이렇게 된다. 그지? 지금 여기 주기율표에다가 나타내는 이 모든 배치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저 세 가지를 다 만족하고 있는 무슨 배치들? 바닥 상태 배치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바닥이 아니라면 따로 또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각각의 주기별로 원소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썼던 것들 있잖아. 뭐 원자가 전자수하고 홀전자수는 여기 있으니까 빼놓고
여기는 이제 S의 전자수, 뭐 P의 전자수, 전자가 채워진 S의 개수, 전자가 채워진 P의 개수,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래서 이주기 원소다, 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에 대해서 숫자 쭉 불러보면 어떻게 돼? 3, 4. 3, 4. 저 규칙에 맞게 다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그 다음에 P의 전자수 0, 0, 1, 2, 3, 4, 5, 6 이렇게 되고 전자가 채워진 s 오비탈 수 요거 뭐와 같다 그랬어? 요거는 뭐와 같다? 왜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냐? 주기라 그랬잖아. 주기 몇 개? 2주기니까 다 2개씩 2주기니까.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진 p 오비탈 수 어떻게 돼? 얘는 0, 0에 1이고 그 다음에 2, 3, 3 이렇게 됐지? 그지? 그래서 3주기 같은 경우에 숫자가 여기 조금씩 다 바뀌죠. 전체적으로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3주기 원소에 대해서 빈칸을 다 채우는 건 냈습니다. 쉽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가지고 보고 이온의 전자 배치, 뭐 양이온의 전자 배치, 음이온의 전자 배치 이런 것들도 봤잖아.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유형이 뭐였어? 이런 것도 나온다. 1번. S분의 P. 이런 것도 나온다. 합이 1번. 어떤 거? 합이 3 뭐 그런 게 뭐야? 합이 3. 자, 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잖아. S 오비탈에 들어있는 S 오비탈의 전자 개수 요거 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 요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그런 원소들이 있다. 자, 여기서 이거 값을 볼 때 이게 0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0이 아니면 이 값이 0이 아니야. 이 값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좀 생각을 해봐. 0이 아닌데. 0이 아니라는 건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 이게 0이 아니려면 이건 최소 몇 쳐야 돼? 1. 이게 0이 아니려면 이건 최소 몇 쳐야 돼? 이 사람들아, P 오비탈에 언제 들어가 전자가? 전자수구나 4. S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간 다음부터 들어가. 4개 다음부터 들어가지. 그러니까 멍청하게 다 해보지 말란 말이야. 멍청하게 다 해보지 말고 좀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전자 들어가려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겠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더 뭐 전자수가 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지. 없지. 그러면은 가능한 숫자만 보면 되잖아. 아니야? 자, 여기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이야. 1이면 간단해. 뭐부터 출발? 4분의 4. 또 66. 66. 자, 5는 왜 안 돼? 안 돼요. 5는 왜 안 돼? 5가 되려면 저기 위에가 6이 있다고. 자, 5가 된다는 거는 이 5의 의미를 잘 봐. 뭐야 이게? 4주기. 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야? 3주기. S 오비탈의 전자 몇 개야? 5개. 아니 숫자를 봐. 눈 달렸잖아. 눈. 5개잖아. 5개. 그러면 S 오비탈에 5개가 들어가려면 S 오비탈의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3주기로. 일단은 자, 3S까지. 일단 생각을 해봐. 그래, 1S에 몇 개, 2개에다가 2S에 몇 개, 2개에다가 3S에 몇 개, 1개. 1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5개라는 건 어디야 5개야? P. 지금 P에 5개니까 요거는 배치를 하면 2P에 5개인데 니네가 이걸 순서대로 써보기만 하면 돼. 1S 둘, 2S 둘, 2P 5에 3S 하나라는 건 바닥 상태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그럼 바닥 상태가 아니면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럼 이거 제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분의 7? 당연히 생각을 해봐. 7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4까지. 그래, 4S까지 가야 돼. 4S에 한 개까지 가야 돼. 왜? 1S 둘에다가 2S 둘에다가 3S 둘에다가 4S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7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7개라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P예요. P니까 어디 P부터? 2P부터 6개, 3P에 몇 개? 하나. 1개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하냐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저 순서대로 봐봐.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 다 채워야 되잖아. 다 안 채웠지. 여기서부터는 불가능한 거야. 7분의 7부터는.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얘하고 얘 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내야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8인 거다. 이게 가능할까? 3분의 8? 이게 가능할까? No. 3분의 8 안 돼? 그러면은 요거랑 네. 같은 거 6분의 16 될까? 네. 이것도 안 돼. 이런 것들도.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니네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그냥 산수잖아. 다시 와서 어떻게 채워진다, 전자가? 요 순서대로 가는데, S에는 최대 몇 개? S에 최대 2개. P에는 최대 몇 개? P에는 최대 몇 개? 6개. 6개. D에는 최대 몇 개? 10개. 10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둘, 여섯, 둘, 열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봐. 채워 나가봐서 S 따로 P 따로 보면서 계산을 하시란 말이야. 그지? 그냥 덧셈만 잘하면 되잖아. 덧셈만 몇 개씩 들어가는지 보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나온다. 뭐가 있었을까? 그 그래프. 그래프 무슨 그래프? 홀전자. 홀전자 그래프? 아니, 그건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뭐 이런 것도 나와. N 더하기 L이 얼마인 전자.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 뒤에서. 어? 어렵지. N 더하기 L이 무슨 말이야, 이게? N이 뭘 뜻하는 거였어? 홀전자. 주양자수. 이 주양자수의 의미가 뭔데? 그거 개수. 앞에 써져 있는 껍질이잖아, 껍질. 두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뭐 두 번째 껍질, 여기 첫 번째 껍질, 여기 세 번째 껍질, 여기 네 번째 껍질. 그지? 그 다음에 L은 뭐였어, L은? 무양수. 모양, 부양자수라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였잖아. 자, N의 조건은 뭐였어, N의 조건? 1, 2, 3, 4 등등등등의 모든 자연수 부분이었고. 좀 생각 좀 하자. 자, L은 뭐였어, L은? N-1. 어디서부터? 0부터 N-1까지의 모든 정수. 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값을 갖는 전자가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L이 3이다라 그러면 니네 더해서 3 나오는 숫자는 되게 많잖아.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이렇게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몇 개 안 나온다고. N은 무조건 1, 2, 3, 4의 자연수야. 그러면 N이 1일 때는 L이 2가 돼야 되는데 이 조건상 불가능하지. 그지?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에는 L이 1이 돼야 되는 건데 조건상 들어가나? N이 2가 되면은 0부터 1까지니까 2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돼. 그 다음에 또 N-3형. N이 그래 3이고 L이 0인 거. N이 4인 경우에는 없죠? 안 되죠 아예. 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오비탈을 뭐라고 쓰면 되고 얘를 뭐라고 쓰면 되느냐? 우리 순서상 해가지고 N, L, ML 이렇게 써가지고 나타냈던 거 있었잖아. 그거에서 앞에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돼요 이거는? 2P라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3S라는 애가 되고. 그럼 얘네가 요거인 전자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다 이러면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합쳐서 두 개래. 그러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바닥 상태인 거야? QS.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P에 두 개. 여기에만 두 개 들어가 있어야지. 2P니까. 자, 계속 생각해. 저기 싸움의 원리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채워야 돼. 얘가 지금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여기에 다 채워야지만, 여기 6개까지 다 채워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거 합쳐서 두 개라는 건 전부 다 여기에만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 여기 다 채워야 여기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그냥 무턱대고 얘가 3인 전자가 두 개 있다라는 거, 여기 어딘가에 두 개 들어가 있다면 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 저 규칙에 맞게 계속 쌓아야지. 그러면은 이 P에만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 원소는 누구야? 1S 두 개에다가 2S 두 개에다가 2P 6개 중에서 두 개만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애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원자번호 6번의 탄소야. 그럼 얘에 대해서 뭘 물어볼 수 있겠어? 원자가 전자는 몇 개예요? 홀 전자는 몇 개예요?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러면은 얘가 원자가가 몇 개야? 4개. 4개야. 왜? 여기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홀전자 몇 개야? 두 개. 왜? 여기만 보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써놓고 나서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문제가 나온다고. 나이스하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겠어, 이제? 이거 들진성들. n 더하기 l 더하기 ml 이 세 가지 다 더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 진짜요? 세 가지 다 더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정영전. 어? 이건 더 어려워. 어렵지. 이건 어렵지. 하나 추가되는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내가 이런 것도 나온다라는 거는 여기 1번, 뭐 여기 2번 이렇게 해놨는데 뭐 3번에다가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홀전자수 합이 얼마인 원소 A와 B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홀전자수 합이 뭐 3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조합이 가능해? 3명 1, 2. 뭐 3, 0일 수도 있고 1, 2부터 먼저 하자. 2, 1 있을 수도 있고 1, 2 있을 수도 있고 0, 3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중에 가능한 것들 고르면 되는 거야. 뭘 보고? 다른 조건들 보고.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있었잖아.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요거 하나 어떻게 찾는지 알았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오비탈에서 전자 배치는 요거를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 조건이야, 기본 조건. 너네 집에 나가려면, 집 밖으로 나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되지. 그리고 옷안 입고 나올 수 있어. 안, 예이씨. 씻어야 돼요. 그래, 씻어야지. 안 씻어도 돼, 근데 사실. 그치? 안 씻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또 뭘 해야 돼? 신발을 신어야 돼. 그럼 신발을 신어야지.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어야지. 그냥 그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시고 나갈 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 참 배제스럽다, 진짜. 아무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잖아. 이 전자 배치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에 대해서 물어볼 때? 바닥 상태. 바닥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 문제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바닥 상태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들뜬 상태에 대한 거면 그냥 원자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바닥 상태인 거면은 바닥 상태 원자 A, B, C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고르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닥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해야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이런 주기율표도 만들어내고, 안 그냐? 이런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주기율표 이용해가지고 뭘 또 썼을 거 아니야. 그지? 오늘은 어디로 나가느냐? 103쪽부터 나갑니다. 103쪽. 주기율표. 공부가 망해서 랩벌로 한다고? 심지어 잘안 돼. 심지어 잘해? 심지어 못하는데 그냥 해? 끈기가 있는 놈이야?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아니 나 얘랑 코너 자, 가자. 103쪽. 자, 주기율을 원소를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를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율에 발견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통합과학 때 다 했었던 거 그대로예요. 사실. 여기서 뭐 더 추가가 되고 빠지고 이러는 것도 없어.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뭐 1쪽부터 몇 쪽 해가지고 쪽 있었고, 그지? 주기 뭐 있었고, 전자 배치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봤잖아. 자, 그러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주기율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데베라이너. 뭐, 물론, 라부아지에도 있지. 그지? 근데 우리 데베라이너부터 보면 됩니다. 데베라이너. 세상 원소설. 다시 봐야 돼. 자, 새싹 원소설이라 해서 뭐야, 이거? 뭐가 비슷한? 그 성질. 자, 성질 중에서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몇 개를? 네, 3개를 한 쌍으로 묶어가지고 나타내는 게 새쌍 원소설이다. 이때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분류를 해봤는데 독특한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물리적인 성질에 어떤 독특한 규칙성이 있었다라는 거야. 물리적 성질에.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성질은 뭐가 있어? 두드리기. 두드리기? 뭘 두드려? 밀도. 밀도, 부피.
부피? 야, 부피는 사실 이제 크게 하면 큰 거고 작게 하면 작은 거니까. 질량. 질량도 크게 하면 크게 하는 거고 작게 하면 작게 하는 거잖아. 에이. 원자량. 원소가 강도가 있어. 그 다음에 원자의 얘네들의 녹는 점. 녹는 점. 자, 이런 것들이 있지. 자, 이런 물리적 성질들에 대해서 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걸로 했더니, 자, 원자량을 가지고 원자량 순으로 딱 배열을 했더니, 세 개니까 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배열되겠지? 이렇게 배열되겠지? 이때 가운데에 배치되는 원소가 원자량에 대해서도 중간값, 녹는 점에 대해서도 중간값, 밀도에 대해서도 중간값을 갖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규칙성을 발견했다. 대표적인 원소가 뭐예요? 수소. 수소? 질소였다. 질소? 자, 이때 당시로 생각해. 우리 칼슘.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바리움. 그 책에 있어. 저 원자랑 외웠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이오딘. 자, 얘네들에 대해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 비슷한 애들을 가지고 뭐 했더니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가운데에 배치되는 이 원소들의 물리적인 성질이 양쪽의 중간값을 갖더라 라고 하는 그런 배우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배워라. 자, 그 다음에 뉴렌즈. 자,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 자, 몇 년도래 거기에 보면 1865년. 자, 뉴렌즈가 발표할 당시에 우리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애는 요 녀석은 발견되기 전입니다. 자, 요게 발견되기 이전이에요. 발견되기 이전에 원소들을 또 어떻게 했어?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어.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더라? 8번째마다 비슷한 게 나와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배열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항상 뭐예요? 화학적 성질이야, 화학적 성질. 그래서 뭐 수소부터 출발해보자.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딱.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내려서 다시 써볼게. 플루오린, 네? 나트륨, 예. 마그네슘, 예.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왜 이렇게 내려? 몰라요. 왜 이렇게 내려야 돼? 도, 레, 미, 미, 파, 파, 솔, 솔, 라, 시. 다시 도니까. 그지? 시비 걸어요. 누가 시비 걸어? 네가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것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 도 다음에 다시 레미파솔라시 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은 어때? 같은 도에 오는 애가 같은 시에 오는 애가 같은 솔에 오는 애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되겠지. 그지?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과 같은 애들은 다 빼놓고 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더니 뭐야? 옥타브와 같다. 그게 뭐라고 한다? 옥타브설. 처음 들어보지네.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처음 들어보지. 학교에요. 그지? 그런 막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 그동안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자, 멘델레예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소마다 카드를 하나 만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다. 그럼 탄소 해가지고 뭘 해놔? 원자량 얼마, 녹는 점 얼마, 밀도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원소들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카드를 만들었어. 당시에 발견된 몇 가지를? 63가지를. 자, 63종 정도의 원소 카드를 만들어서 그 원소 카드를 성질에 따라서 막 배열을 한 거야. 어떻게 배열을 해? 원자량 순으로. 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당연히 이때도 18쪽에 이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전입니다. 사실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져?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어? 나이를 같은 세로줄에 누가 오도록 성질이 같은 비슷한 비슷한 원소가 배치되도록 표를 만든 거야.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배치된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세로줄의 개념을 족이라고 잡은 거예요. 족이라고. 이때부터. 그죠? 그러면은 세로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같은 게 배열되니까 가로줄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가로줄도 뭐라고 불렀다? 주기라고 불렀다. 그래서 주기와 족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야. 주기하고 족 개념이. 자, 그래서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완성을 시켰는데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원소는 그냥 어떻게 돼? 빈칸으로 두고 그 빈칸에 들어갈 원소의 성질을 어떻게 했다? 예측했다. 자,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만들었어. 표를 만들었어. 표를 만들고 났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원소가 많이 발견됐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 표를 깨버리는 어떤 한 녀석이 나타나. 모듈리?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가 나타나.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이전이라 그랬잖아. 이제 비활성 기체가 나타나. 어떤 애가 나타나냐면 자, 칼륨이라는 애랑 아르곤이라는 애랑 있는데 칼륨이 원자량이 얼마냐면 한 8에서 39 정도 돼. 근데 아르곤이 원자량이 39.98 그러니까 한 40 정도 돼. 저희 몸 그러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 그러면 아르곤이 더 뒤로 가야 되지. 그지? 아르곤이 더 뒤로 가야 돼. 근데 우리 생각해봐. 지금 현재 주기율표는 아르곤이 어디 있고 칼륨이 어디 있어? 요만칼칼 아르곤이 여기 있으면 칼륨은 그 다음 줄 첫 번째 칸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 얘네 둘이 성질이 비슷해 달라. 다르지.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와야 되지. 그러네. 그치? 근데 이렇게 됐어. 이름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왜지? 뭐라고 했겠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할게.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틀린 건 틀린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열려있는 마인드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지. 자, 그래가지고 요때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이제 1911년에 누가 어떤 실험을 했어. 모듈 X는 그래가지고 에이 앞에 거 다 까먹었냐? 아 이거 알았는데 1911년에 누가 어떤 실험을 했어. 톰슨 가비 그 톰슨은 1897년이고 양극선 원자핵 양극선 1886년이고 알파이크 탈락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다. 1911년에 누가?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다. 누가? 러더퍼드가. 그리고 그 제자가 제자의 모듈리? 모즐리다. 근데 그 모즐리가 뭘 했다? X선을 가지고 회절시키는 실험을 했더니 색깔이 뭐예요? 반사와 같은 일종인데 어떤 거냐면 금속판이든 어떤 물질로 만든 판에다가 X선을 쏘아주는 거야. X선 쏘아주게 되면 X선이 이렇게 튕겨나와요. 그러면서 추후에는 나중에 발견된 거 보니까 전자도 같이 튀어나와. 근데 이때 요 회절되어 나오는 X선이랑 들어가는 X선이랑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시에는 X선이라는 거 빛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들어갔다가 튕겨 나오는데 그냥 반사되는 거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파장 해보니까 파장이 바뀌어요 길어졌어요. 이건 물리에서 배웁니다. 예. 언제 배워요? 언젠가 배울 거야. 3단원 끝에서. 자, 이러한 실험을 가지고 X선 회절 실험이라 그래. 자, 이 회절 실험 결과가 어땠냐면 원소마다 파장이 변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 그게 누구 때문이다? 플러스 띄고 있는 양성자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했다? 원소마다 양성자가 총 개수가 다 다르다.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자량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원자 번호라고 하는 양성자의 개수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결정하였고 이때부터 이제
순서대로 원소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멘델레예프에서 이렇게 주기성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다 맞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이제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다.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 보면 현대의 주기율표 이렇게 나와 있죠. 현대의 주기율표는 X선 연구를 통해서 원자력의 양전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의 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원소를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여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주기라고 하는 가로줄하고 족이라고 하는 세로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기는 뭐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 그 다음에 족은 뭐예요? 원자가 전자수.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거기에서 1족과 2족 그리고 13에서 17족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족의 끝자리 수와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합과학 때 했었죠. 자, 뒤로 넘어가서 종류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몇몇 가지 빠져있는 내용도 있어서 추가로 정리를 좀 더 할 거야. 자, 주기율표를 그려보게 되면은, 주기율표 그려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1, 2족 그린 다음에 바로 뭐 했어? 13족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 화학 원과정이니까 1, 2족에서 3, 4, 5, 6, 7, 8, 9, 10, 11, 12도 다 해봅시다. 선생님 하얀색은 뭐예요? 뭐가 하양색? 아니 113번, 25번, 17번. 어디에? 어디에? 아니 주기율표 꼭 지금? 그래, 꼭 지금? 자, 그래서 종류에 따른 분류로 갑시다. 첫 번째, 금속. 자, 주기율표의 왼쪽하고 가운데에 배치되는 그런 원소들. 자,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전자를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우리 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자, 통합과학 때 배웠던 영어를 사용해서 한번 해봐. 오케이, 산화. 양이온이 되기 쉽다. 뭐가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자, 뒤에 가서 성질을 정리하면서 볼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 산화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금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속성은 주기율표에서 그려놓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세진다. 증가한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산화되기도 쉽고 뭐가 하기도 쉽다? 양이온이 되기도 쉽다. 이거는 뒤에 가서 주기적인 성질 보면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자, 또한 독특한 색을 나타낸다. 광택을 나타낸다. 자, 색깔 박 얘기해봐. 구리는 파란색. 구리색, 은은 은색, 금은 금색. 오, 이거 독특한 광택이 나타나잖아. 철은 은백색. 자, 이런 식으로 열과 전기 전도성 그리고 독특한 광택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금속이라는 원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가 3단원에서 또 배울 거야. 뭐가 있냐면 자유전자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전자. 말 그대로 뭐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자유전자 때문에 열과 전기 전도성 그리고 독특한 광택이 나타나는 원소가 뭐다? 금속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금속이 산소와 결합한 물질을 가지고 금속의 산화물이라 그래요. 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녹슨 거. 그래, 녹슨 거. 그 다음에 뭐 칼슘에 산소가 붙어있는 산화칼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너 집중해라. 안경 써. 자, 이런 금속 산화물의 특징이 뭐냐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를 띈다. 자,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대부분 다 무슨 상태인데? 고체 상태로 있는데 수은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녹는 점이 전부 다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람의 체온 정도에서도 녹는 금속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녹는 점이 높은 거지 모두 다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금속은 이런 특징이 간단하게 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은 주로 주기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1, 2, 3, 4번 그대로 똑같이 한번 써보자. 첫 번째, 얘는 반대로 전자를 어떻게 하고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면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말은 아까 반대죠. 뭐예요? 환원 되기 쉽다. 자, 환원 되기 쉽다. 두 개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된다? 비금속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 비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커질까? 오케이, 반대입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좀 더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더 잘 되는 애들이고 환원이 더 잘 되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에 이 녀석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야 돼요. 왜? 없어요. 얘는 반응성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유의점은 이거야. 18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만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자, 똑같이 보면 돼. 열, 전기 전도성, 구려. 그지? 꼭 그러고 싶냐? 자, 세 번째, 비금속의 산화물. 금속의 산화물이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었으니까, 금속의 산화물이 염기성이었으니까, 비금속의 산화물은 산소? 물에 녹아 산성. 저거 써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보는 CO2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해양상선화, 산성화 뭐 이런 거 했잖아. SO2가 물에 녹으면 황산 뭐 이런 거 있잖아. NO2가 물에 녹으면 질산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그지? 공기 중에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주 맞는 비는 다 산성인 건데 산성비라고 하진 않아. 왜? 얘가 기본적으로 다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산성비의 기준은 얘네들이 녹아서 만들어내서 더 강한 산을 띠는 pH가 5.6 미만인 비를 가지고 산성비라 그래. 원래부터 산성이야, 비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비금속이 산소와 결합한 형태, 비금속의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뭘 띈다? 산성을 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비금속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외워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상태? 대부분 액체, 기체. 고체 아니면 기체 상태. 누구만? 브로민만 액체 상태.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낑겨 있는 녀석. 준, 금, 속이. 누가 있어? 철, 규소. 붕, 철. 붕, 붕알 갈린, 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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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게르마늄. AS, 비소. 비소. 33번 맞나? 이게 게르마늄이라고 하지 마. 저마늄이라 해. 게르마늄은 내가 배울 때 용어고, 33번 맞아요, 비소. 저마늄이라고 해, 저마늄. 얘는 규소. 규소, 얘는 붕소. 5번. 그지? 자,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야? 중간에 낑겨 있어. 낑겨 있어서 뭐야? 금속도 아닌 게 비금속도 아닌 거야. 금속처럼 결합하기도 하고, 비금속처럼 결합하기도 하고. 그냥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가지만 추가로 써줄게. 양쪽성 원소라 그래. H. 자, 여기서 말하는 양적성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금속의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거지. 얘는 반대로 산으로 작용하는 거지. 근데 이 양수족성 원소 같은 경우에는 뭐로도 작용하고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하고 둘 다로 작용하는 애들이 양쪽성 원소야. 아 이거 알, 알루미늄 아, 주, 예요. 나 오. 이렇게 납까지 해서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이렇게 네 가지가 양쪽성 원소입니다. 양쪽성 원소. 양쪽성 원소.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하는 물질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족에 따르면, 자, 족에 따르면 사실 다 분류할 수 있어.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해가지고 보면은 대표하는 원소들로 다 구분을 할 수 있어. 어? 산소는 전기전도성 있지 않아? 있어. 이걸 흑연. 예외적인 거는 지금 다 안 쓰고 그냥 전체적인 특성만 보고 있잖아. 샤프심 그거 하면 샤프심 연결해가지고 배터리 하면 되잖아. 자, 1족을 알칼리 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 13족을 알루미늄족, 14족을 탄소족, 15족을 질소족, 산소족, 할로젠족, 비활성 기체족. 이게 족별로 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 뭘 맘대로 지어.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1족. 자, 1족에 있는 원소인데, 1족 원소 중에서 누구는 빼고, 수소는 빼고, 수소는 왜 빼? 금속이 아니에요. 네, 금속이 아니니까. 자, 얘네를 빼놓고 전부 다 뭐라고 불러?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알칼리 금속이 뭐가 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뭐 세슘까지만 봅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 금속이니까 금속, 얘네들 중에서 양이온이 누가 되기 쉬워? 누가 제일 양이온 되기 쉬워? 어디? 세슘. 왜? 가능성. 아래에 있는 거잖아. 몇 주기? 2, 3, 4, 5, 6주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래로 가는 거죠. 아까 금속이 뭐라 그랬어?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산화되기 쉽다. 양연되기 쉽다 이랬잖아. 자,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그럼 뭐랑 반응하냐? 첫 번째, water. 사인소. 물과 산소. 자, 물과 반응. 알칼리 금속을 M이라고 쓸게요. 두 개의 H2O랑 두 개의 알칼리 금속이 반응해서 두 개의 알칼리 금속의 수산화물 그리고 H2 기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녀석이 지금 물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치? 물이랑 반응했으니까. 물에 녹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M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하면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수용액이 무슨 성질? 염기. 염기성을 띠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터진다. 자, 두 번째 산소와 반응. 자, 산소와 반응할 때 알칼리 금속은 4개의 알칼리 금속 M과 더하기 산소 O2 해가지고 2개의 M2O가 되는데 우리 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웠잖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2개의 M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1번 물과 반응하는 거, 2번 산소와 반응하는 거에서 전부 다 M 플러스 형태로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성질 첫 번째 뭐예요? 전자를 몇 개 잃어서? 한 개 잃어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성질을 보게 되면 밀도가 어떻다? 굉장히 작다. 그리고 굉장히 무르다. 그래서 커터 칼로도 잘라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통합과학도 했었던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것도 했었지.
그래서 얘네들과 반응하기 때문에 어디다 보관해야 된다? 갈색병. 석유통에다가. 나트륨 아니에요? 야, 야, 이 새끼야. 오. 펀치라인. 자, 그 다음에 할로젠 17쪽. 자, 17쪽 원소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 얘네들이 할로젠이라 그러지? 예. 플로린. F, Cl, Br, 아이오딘. I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반응성 어떻게 된다 이번에? 플로린. 플로린이 제일 크다.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 공통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다?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네. 이원자 분자가 뭐였다? 혼자 두 개. 두 개가 붙어서 F2, Cl2, Br2, I2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결합은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단일 결합하고 있지? 네. 기억나? 원자가가 몇 개니까? 7개. 7개씩 있으니까 17쪽 원소잖아. 어? 그래서 얘네들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죠? 아, 얘 무슨 기체? 청록색. 무슨 기체? 무슨 액체? 젓갈색. 무슨 고체? 암록지. 무슨 색? 저건 노란색. 담황색, 누런색. 노란색. 여기는 청록. 녹색. 황록색. 여기는 쌀색. 젓갈색, 이거 마지막 보라색. 보라색, 흑자색 이렇게 이런 독특한 색깔을 띠는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보게 되면은 비금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되기 쉽지. 전자를 몇 개 얻어서 한 개 얻어서 마이너스 1에 1가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Cl-, Br-, I-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쉽다. 누가 제일? F가.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쪽 비활성 기체. 이활. 자, 비활성 기체 몇 쪽? 18쪽. 누구 있어? 헬륨. 헬륨, 네온. 네온, 아르곤. 아르곤, 크립톤. 크립톤. 제논. 더 가지마. 그냥 여기까지만 봐. 4주기까지만 보면 돼. 자, 헬륨은 전자 배치 어떻게 돼? K 둘. 갑자기 이거 한다고요? 네온은 K2. 자, 이 아저씨들아. 여기 파트는 그냥 전부 다 연계돼 있어. 쉣. 네온은 K. K 둘, L 여덟. 8. 얘는 K. K 둘, L 8, T10. M 8. 크립톤은요? K. K 둘, L 8, M 18, N 8. 뭐예요? 지금 어디 바로 원자번호 2번, 10번, 18번, 원자번호 36번. 전자 36개가 들어있어야 되지. 어떻게 들어가? 1S들, 2S들, 2P6, 3S들, 3P6, 4S들, 3D10, 4P6 이렇게 들어가야지. 네. 그러니까 여기 3D 10개 더 들어가니까 여기에 18개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느 부분이야? 요거. 어떤 거? 가장 마지막에 채우는 거. 어떻게 들어갔어? 2888 들어갔지. 가장 마지막 것만 보면 되잖아. 2888. 그지? 네. 자, 요때 요 세 가지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채웠다? 8개 채웠다. 그러니까 무슨 규칙? 옥텟 규칙. 자, 그래서 헬륨을 제외한 네온하고, 이거 책상 누가 갖다 놓은 거냐, 여기? 네온하고, 아르곤하고, 크립톤 등등등등등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에 8개 채워서 안정하다라는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옥텟 규칙을. 자, 그래서 다른 원소들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 배치 주기성 우리 앞에서 한 거니까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갑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 껍질의 주양자 수는 뭐와 같다? 주기와 같다. 그래서 이주기 원소는
가장 바깥 껍질이 두 번째다. 3주기 원소는 가장 바깥 껍질이 세 번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 전자 배치 아까 했죠. 네. 1족은 NS1, 2족은 NS2, 13부터 18은 NS2에다가 NP1부터 6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를 보게 되면은 1, 2, 3, 4, 5, 6, 7이고 18쪽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빵개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래서 밑에 전자 배치와 원자가 전자에서 최외곽 전자라는 용어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죄다 세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1, 2, 13족, 18족 같은 경우에는 헬륨은 제외하고 원자가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 어떻게 된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원자가 전자수는 결합을 하지 못하는 헬륨을 제외하고 네온, 아르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외곽이랑 똑같아요. 그지? 자, 그래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가 전자는 18쪽 원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최외곽 전자와 개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의 주기전 경향 보면은 1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원소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봅시다. 짜짜짠 3족부터 11족 자, 3족부터 11족은 어디에 대체 전자가 들어가는 걸까? 어디에? 그쵸? D에 부분적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 이렇게 D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애 12족은 D에 전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걔는 빼놓고 11족까지만 3족은 뭐예요? D1의 배치고요 11족은 D9의 배치예요. 자, 얘네들 가지고 전이원소라고 얘기해요. 전이원소, 나머지는 전형원소. 자, 그럼 전이원소의 특징 첫 번째, 대부분 그냥 다 뭐예요? 금속이에요. 금속. 밀도가 굉장히 높은 중금속류예요. 중금속류. 그 다음에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쓰다가 말았는데 디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 우리 디오비탈 중에서 가장 껍질이 낮은 거 어디야? 디오비탈 중에 껍질이 제일 작은 거 앞에서 조냐? 디오비탈 중에 껍질이 제일 작은 거 3D잖아. 3D. 자, 3D 오비탈의 앞뒤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EP 3S 순서대로는 되고 중간에 뭐 하나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거 뭐야? 그 다음이 P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 하나에서 9개 채워놨다는 건 여기에 일단은 2개를 채워놨다는 거지. 네. 자, 근데 배치의 규칙상 여기에 꼭 무조건 2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개 들어갈 때도 있고 2개 들어갈 때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라고 봐야 돼? 여기까지만 채워진 거야. 2개.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 봐야 돼? 2개나 1 개나 2개. 왜?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건 세 번째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가 죄다 몇 개 정도? 1개 내지는 2개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모두 다 비슷하고요. 보통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의 수용액은 독특한 색깔을 나타내요. 대표적인 게 뭐? 철. 구리. 구리 양이온. 구리. 맨날 나오잖아. 빨간색 구리색. 파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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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어디 썼냐, 구리 이온이. 있지 않아?
구리 금속이 빨간색이지. 불로 막 하면 뭐 색깔 나오잖아. 그거는 청록색, 구리의 불꽃색.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들을 분류를 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소를 분류를 해낸 다음에 분류된 걸 기준으로 우리가 얘네들의 성질을 하나하나씩 다 파고 들어갈 거야. 그래서 성질을 파고 본 다음에 그 성질로 인해서 이 원소가 어떠한 결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게 3단원입니다. 알겠어요? 좋은 단어인데.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 119쪽 봅시다. 119쪽. 자, 119쪽. 유효 핵전화와 원자 반지름에서 우리 딱 유효 핵전화하고 원자 반지름 부분만 딱 볼 거예요. 자, 기본적인 컨셉만 먼저 봅시다. 핵전화. 핵전화가 뭐예요? 핵전화. 전자에 작용하는 실체. 먼저 아, 읽기는 정확. 아니 그냥 읽지 말고 좀 니네가 생각을 해봐. 핵이 있는 전화. 핵의 전화야, 핵의 전화. 핵에 어떤 애가 전화를 띄워? 양성자. 양성자, 그냥 양성자예요. 양성자의 전화. 그러면은 이 양성자의 전화, 핵 전화는 뭐와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전자. 원자 번호. 그렇죠. 맞긴 한데. 원자 번호에 비례하죠. 왜? 양성자 하나당 전화가 얼마야? 1. 플러스 1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대값으로 플러스 1이라고 하지만 기본 전화를 갖죠?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이렇게. 알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전화라고 하면 원자 번호에 비례하는 값을 원자 번호랑 그냥 똑같은 값을 갖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핵전화라고 하면은 Z 이렇게 나타내, Z 이렇게. Z가 뭐의 약자예요? 원자 번호를 보통 Z라고 써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효 핵전화인데 그 유효 핵전화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거냐? 자, 보통은 원자과 전자 얘기하는데 요 녀석 또는 특정한 전자가 있으면 얘네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 요걸 가지고 유효 핵전화라고 해. 자, 원자과 전자는 어디 있는 애야? 가장 바깥쪽. 바깥쪽에 있는 애. 특정 전자는 그냥 뭐 안쪽에 있는 거든 바깥쪽에 있는 거든 얻은 거 하나 그냥 체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걔네가 느끼는 실제 핵전화. 뭘 느껴 얘네가? 전화를. 무슨 오예야. 그러니까 전화를 느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당겨져요. 핵전화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그지? 그러니까 인력이 느껴지죠, 인력이? 인력이 느껴진다면 실제로 느끼는 값은 얼마냐? 실제로 느끼는 값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실제로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봐야지만 이 녀석의 성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물리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물리에서도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 그래, 있다 그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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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힘이 있어요? 중력. 중력이 있어요. 그럼 학력. 수직 항력. 근데 항력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똑같아요. 평행. 그래서 알짜기.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치? 그걸 뭐라 그래? 알짜 힘이라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효 핵전화라고 하고 물리적으로는 알짜 핵전화라고 생각하면 돼. 알짜 핵전화. 그러면은 뭔가 당겨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무언가의 힘이 있겠다 볼 수 있겠지. 맞아? 당겨지는 방향이 있으면은 뭔가 반대로 작용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언가가 뭘까? 전자가 혼자 있으면 상관없겠지. 근데 전자가 여럿이 생기면 어떻게 돼? 전자 간의 상호작용. 반발이라고 그러죠, 반발. 전자 간의 반발로 인해서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는 원자 핵의 전화, 핵전화와는 조금 다른 값을 갖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효 핵전화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Z, E, F, F 이렇게 씁니다. 제프? 자, 그럼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제프, 제프? 그래? 는? 일단은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느낄 수 있는 것도 크겠지, 그지? 네.
커지면. 그지? 근데 전자 간의 반발로 인해서 느끼는 게 적어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반발로 느끼는 만큼, 못 느끼는 만큼 빼줘야겠죠? 맞아? 왜 이렇게 변태스럽지? 빼줘야 돼. 자, 빼주는데, 무언가 값을 빼주는데, 이 빼주는 게 뭐와 관련이 있는 거다? 전자 간에. 반발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럼 전자의 운동이라는 거를 살짝 들여다보면, 우리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 가운데. 원자 핵이 가운데 있으면, 전자가, 아, 진짜. 잘 먹고 있어. 야, 너 마스크 껴. 왜 안 껴? 와 꼈으면 좀. 나 진짜, 아, 정신 안 차리게. 항상 당했는데요. 나 수업하다가 트림하는 새끼 처음 보네, 진짜. 와. 자,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이. 전자가,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특정한 궤도를 어떻게 한다? 원운동 한다, 하지? 자, 원운동 궤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맞아? 근데 원운동이 지금 2차원상에서는 이렇지. 3차원상에서는 어때?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갔다가도, 이렇게 갔다가도, 또 막 이렇게도 갔다가, 그지? 이렇게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마치 이 전자라는 애가 원자 핵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 그래서 보어가 이걸 뭐라 그랬어? 전자의 뭐요? 껍질이다, 껍질. 전자의 껍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자, 전자라는 애들이 원자 핵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둘러싸고 보호하고. 그치? 둘러싸고, 가려버리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빼지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가려지는 효과 값이라 그래.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는다, 뭐 한다, 보호한다. 영어로 하면 뭘까? Protect. protect, shielding, Shield. S라 그래. 그래서 핵전하에서 S만큼, 가려막기 효과만큼 빼주면 유효 핵전하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려막기 효과는 언제 커질까? 자, 우리 요거는 뭐에 따라 커져? 요거는 원자번호. 요거 원자 번호에 따라 커져. 네. 근데 요거는 저것도. 이것도 원자 번호 따라 커지는 거지만 사실상 원자 번호다 보기에는 전자수. 그지? 전자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덜 효율적으로 막을 수도 있잖아.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행사장에 갔어. 행사를 구경할 거야. 제일 앞에 있는 로얄석이 있어요. VIP석. 졸라 가깝지? 스탠딩으로 있어. 자, 그 다음은 뭐 두 번째 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있어. 자, 이렇게 세 번째 줄까지 있는 어떤 공연장에 내가 갔다고 해봐. 소규모야, 소규모. 자, 내가 여기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제, 공연을 구경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세 줄밖에 없어 날라다니.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자, 이러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관람할 때는 뭐 공연장에 혼자 있으니까 집중이 잘 되겠지? 그지? 근데 너는 집중 왜 못해? 이렇게? 여럿이라서? 네. 그치? 앞에 있는 애가 자꾸 방해하지? 네. 뭐 해서? 몰라. 가려막기. 가려서. 자, 내 옆에 가상의 여자친구 한 명을 데려왔어? 왜 이렇게 좋아해? 자, 이렇게 한 명 데려왔어? 그러면 이제 공연에 집중이 될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혼나요. 안 돼. 혼나죠. 많이 혼나죠. 많이 혼나? 내가, 기혼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은 자꾸 뭘 물어봐, 그치? 자꾸 뭘 물어보고, 아, 너네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나? 네 몰라요. 뭘 자꾸 물어봐.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뭐야? 왜 저래? 이러면서.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지요? 쌤 여친 그랬어요. 졸라 집중 안 되게. 자꾸 영화 보는데 자꾸 방해하게. 와.
그래서요 좋다고요. 당연히. 아이, 장난이지. 장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 너 이유를 몰라. 자,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뒷줄에 한 사람이 더 왔어. 오. 발로 차죠. 자, 이제 오는 순간 이제 어떤 느낌을 받을까? 맞아야 돼. 어떤 느낌을 받을까? 재민. 얘네 둘이 앞에서 진짜 죽여야 돼. 내가 집중해서 보려 그러면 자꾸 속닥거리는데 심지어 이 새끼가 이게 나지, 그치? 내가 대갈통이 존나 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이게 공연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내 여자친구도 대갈통이 존나 크단 말이야. 대두야, 대두. 그러니까 가려져서 안 보여. 그지? 자, 근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왔어. 이제 지들끼리 신나게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집중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옆에 또 와. 공연장이 왜? 또 와. 공연장이 앞에는 상석이라 2명밖에 못 앉아. 두 번째 줄에 이제 8명까지밖에 못 앉아. 이렇게. 자, 오면 올수록 이제 막 뒤죽박죽 섞이는 거야. 얘랑 커플인데 얘랑 막 대화하고 있고, 막 얘랑 대화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오, 불륜?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그지? 즉결 처분 받아야 되지,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지? 자, 이런 현상을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야. 자, 가장 마지막 줄에 앉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망해요. 개빡치지? 예. 앞줄에 대가리 큰 놈 있는데 가까운데 더 큰 애들 또 있어. 얘도 대가리가 크거든, 사실. 이렇게 왕대가리거든. 이거는 잘못 만들었지, 공연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평평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가리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다 이거잖아. 그지? 자, 요런 현상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여기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첫 번째 여기가 VIP석이야, 여기가 VIP석인데 VIP석에 둘이 있어. 근데 그 VIP석 뒤로 그냥 일반석 이렇게 8명이 앉아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야. 뒤에 날렸어. 그러면은 요 바깥쪽에 앉아 있는 애들은 자기 같은 라인에 앉아 있는 애들 때문에도 방해를 받겠지만 안쪽에 앉아 있는 얘네 둘에 의해서는 완전히 그냥 다 가려져 버리는 거지. 맞아요?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전자의 운동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미친놈처럼. 대가리가 존나 큰 애가. 대가리가 큰 애가 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드는 거야, 계속. 그러면 이게 보이겠어? 안 보여. 안 보이겠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전자의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커요. 커진다라고 하면 되겠고, 전자가 어디에 있을수록? 나랑 같은 라인에 아니면 안쪽에? 안쪽에 있으면 더 잘 막아버리지. 네. 그래서 전자가 안쪽에 많을수록, 안쪽 껍질에 있을수록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효과를 정리하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나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효과가 어떻다? 훨씬 더 크다. 안쪽에 있는 애가, 나보다 안쪽에 있는 애가 같은 데 있는 애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제일 첫 번째 줄에 앉았다 그랬잖아, 그치? 요 뒷줄에 있는 애 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왜? 나는 그냥 앞에만 보면 되거든. 뒤에서 뭐 대가리가 얼마나 크든, 그지? 뭘 하든 상관없어. 난 앞에만 보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전자는 바깥쪽 껍질은 무시할 겁니다. 내가 있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원자가 전자라고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특정 전자라고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안 볼 거야. 같은 껍질에 있거나 안쪽에 있거나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가 많을수록 커지는 건 맞는데 안쪽에 있는 애가 바깥쪽 같은 곳에 있는 애보다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119쪽에 가려막기 효과 먼저 내용 한번 보고 할게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에 작용하는 유해 핵전하가 양성자수에 의한 핵전하보다 작아지는 것은 다른 전자에 의해 핵이 가려지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약해지는데 자신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뿐만 아니라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작다. 즉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유효 핵전하의 변화에서 첫 번째 같은 주기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에서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같은 가로줄이니까. 자, 원자 번호가 얼마씩 증가해? 1씩 증가하죠. 그러면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값은 Z, EFF는 Z-S 이렇게 되는데 요 Z라는 값은 얼마씩 증가한다? 1씩 증가한다. 그러면 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전자도 많아지니까 이 S라는 가려막는 효과도 커지죠? 그지? 근데 같은 껍질의 전자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효과는요 1보다는 작게 증가합니다. 1보다는 작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야? 더해지는 게 빼지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 커져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얘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향,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뒷장. 2주기에서 3주기로 바뀔 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같은 족에서 비교하는 거 이거 볼게요. 자, 같은 족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줄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자, 세로줄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뭐 아래로 위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아래로 간다고 해보자. 아래로 가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당연히. 자, 원자 번호 얼마씩 증가할까?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으면은 알 수 있겠죠. 아래로 갈수록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수소야. 그 다음에 리튬이야. 그 다음에 나트륨이야. 그럼 원자 번호가 얼마 증가해? 2 증가하고 8 증가하고 또 8 증가하고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똑같이 써보자. 이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 값인데 여기서 이제 이 유효 핵전하에서 핵전하라고 하는 값이 2 또는 8 더 나아가면은 막 18 막 이렇게 증가하죠. 그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S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다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첫 번째 궤도에만 있는 경우하고 여긴 첫 번째, 두 번째 궤도만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자과 전자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은 요 리튬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신 혼자 전자 하나밖에 없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몇 개, 2개가 있고 바깥쪽에 몇 개, 1개 이렇게 있지. 나트륨은 어떻게 돼 있어?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근데 다 모르나? 몰라서 얘기 안 하나? 세 번째 몇 개? 1개. 1개. 자, 그러면 자신보다 안쪽에 아무도 없고 같은 껍질에도 아무도 없죠? 자신보다 안쪽에 2개 있죠? 자신보다 안쪽에 몇 개 있어? 10개 있지? 자, 그럼 가려막기 효과도 얘도 어떻게 될까? 굉장히 크게 증가하겠지요? 그치? 자,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공식은 있지만 우린 계산한 공식은 안 보고 결과만 볼 거야. 크게 증가하긴 하는데 뭐보다는 Z 원자 번호 증가보다는 적게 증가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Z가 더 많이 커진다, S가 더 많이 커진다. Z가 더 많이 커진다. 결론 유효액전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둘 다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주기가 바뀌는 경우 자, 주기가 변한다라는 건 이제 1주기 원소에서 2주기 원소로 갈 때, 뭐 예를 들면은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좀 더 극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를 한번 볼게. 자, 네온을 기준으로 할 때, 네온은 원자가가 빵개잖아, 그지? 자,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보게 되면은, 일단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 L전자 2개, K전자 2개, L전자 8개, 이렇게 돼 있죠? 나트륨은 K전자 2개, L전자 8개, M전자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껍질에 있는 8개 중에 1개에 대해서 보자. 같은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나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더 있어? 이제는 숫자도 못 세는 거야? 내가 여기 속해 있다고. 그럼 나 빼고 몇 명 있어? 7명. 안쪽은? 자꾸 니네가 해봐야 돼. 자, 얘네는 내가 여기야. 같은 껍질 있어? 같은 껍질 아예 없어. 안쪽은 10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쪽 8개, 더 안쪽 2개. 2개. 뒷북 오지네. 자, 네온하고 나트륨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 네온하고 나트륨에 대해서 유효액 전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유효액 전하가 원자핵의 핵전하 마이너스 가려막기인데 요거 핵전하에 대해서 네온하고 나트륨 누가 더 커? 나트륨. 나트륨이 더 커. 얼마 더 커? 1만큼 더 커. 1만큼. 가려막기 네온하고 나트륨 비교해볼까? 나트륨. 같은 데만 7개고 안쪽에 2개인데 안쪽에 8개고 더 안쪽에 2개야. 아까 뭐라 그랬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나트륨이 훨씬 더 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얘가요 훨씬 더 커요. 훨씬.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크게. 죽이랑 저기랑 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 주기하고 조기 다 바뀌는 건 맞지. 크게 감소한다. 크게. 그래서 주기성을 판단해 보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데 주기가 바뀔 때는 작아져요. 자, 수소, 헬륨 왔지? 그 다음에 리튬이죠? 리튬이랑 수소는 같은 조기지? 그러면은 수소가 커야 돼? 리튬이 커야 돼? 리튬이 커야 돼. 리튬은 커야 되는데 헬륨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 어떻게 돼?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맞지? 그 다음에는 주기가 바뀌지?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데 누구보다는 더 커? 리튬보다는 더 커. 또다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책에 있잖아. 어? 자, 그래서 주기가 이렇게 바뀔 때에는 유효액 전하가 크게 감소하는데 너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이유가 뭐야? 주기가 바뀔 때는 안쪽 껍질의 전자수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서 유효액 전하가 크게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유효액 전하의 주기적인 경향을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종만 비교했을 때 아래쪽이가 더 큰 건 맞지, 그죠? 근데 같은 족이라고 해서 아래쪽이 더 큰 건 맞는데
그냥 3주기 원소는 2주기 원소보다 유효액 전하가 크다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야. 왜? 거기 그래프 봐봐. 3주기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애들은 2주기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보다 유효액 전하가 작아. 그러니까 모든 3주기 원소가 2주기보다 유효액 전하가 크다? 아니라고. 그리고 그럼 이 값을 하나가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야. 그냥 주기적인 경향만 보면 돼.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줄 거야. 비교 못하는 대상 주면은 그건 개새끼고. 새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줄 거야. 예를 들면은 조기 1만 차이 난 애들. 1족 정도 차이 난 애들은 무시해도 돼. 근데 2족 이상, 3족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값이 어때? 붕소하고 나트륨 한번 봐봐. 얘네 둘이 값이 어때? 거의 비슷비슷하지? 그러네. 칼슘하고 칼슘 안 나올 거야. 탄소하고 마그네슘도 봐. 비슷비슷하지? 네. 질소하고 알루미늄도 비슷비슷하지만 알루미늄 조금 더 크고 산소하고 규소, 플로린하고 인, 네온하고 황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2족 정도가 차이가 나면 3주기가 더 크기도 하고 훨씬 더 작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경향을 잘 살펴봐.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뭐를?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낼 거면 외우라고 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지금 이제 한 거는 유효핵전하고 이번에 이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인데 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 일단 정의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자를 표현할 때 원자 핵 주변에 그냥 구름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잖아. 그걸 뭐라 그래? 오비탈이라고 그러지, 오비탈? 원자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구름 형태로 막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이 느끼는 실제 핵전하 요걸 봤잖아. 그죠? 자,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이 느끼는 핵전하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지? 핵이 끌어당기는 인력이라 그랬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잘 끌려간다. 맞아? 그럼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를 가지고 원자의 반지름, 사이즈를 측정할 거야. 근데 사이즈를 측정할 때 방법이 있어요. 보통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호돈소인 이원자 분자를 가지고 봅니다. 호돈소인 이원자 분자. 무슨 결합해? 공유결합해. 자, 공유결합했을 때 모습이 어떻게 돼? 이렇게 원자가 하나 있으면 또 다른 원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살짝? 겹쳐져 있죠? 자,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왼쪽에 있는 원자 핵과 오른쪽의 원자 핵 사이에 요 핵간 거리 있지? 요 핵간 거리. 요 핵간 거리의 절반만큼을 가지고 공유 반지름 또는 원자 반지름이라 그래. 자, 근데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하니 금속은 무슨 결합해?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이라는 걸 할 거야. 금속 간의 결합.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금속의 결정에서 즉 금속 결합에서 결정이 있으면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요 원자하고 요 원자가 이제는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거야. 뭐 더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결정에 있는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에 핵간 거리 얘는 안 겹쳐요. 핵간 거리의 절반만큼을 가지고 원자 반지름을 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금속의 크기가 어떻게 돼 보여? 더 작게 측정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반지름이 측정 가능하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누군 빼야 될까? 네? 왜? 잠깐만요. 다시 겹친 거? 결합을 해야 반지름이 이런 측정된다. 그러면 누구는 빼야 된다. 그래,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누구야, 그게? 쟤. 저기서 찾으라고요? 결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하네. 안 하네. 안 하는 애 누구야? 안정된 상태. 누구야? 안정된 비활성. 18쪽은 제외하고 볼 겁니다. 진짜 답답더라. 너 말이야, 너. 제가 제일 먼저 말했는데. 축하해.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 따르면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두 개의 같은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원자의 핵간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요거 유효액자나 영향을 주겠죠? 네. 근데 하나 더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껍질에 가장 마지막으로 전자가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같은 주기하고 같은 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주기 내에서는 껍질의 수가 어때? 껍질 수? 같죠? 동일. 네, 앞에서 했던 거 계속 같이 나올 거거든. 그 제발 좀 복습 좀 하고 좀 떠올려봐. 그래야겠네요. 전자 껍질 수가 똑같아. 껍질 수가 똑같으니까 뭐에 의한 효과만 보면 돼? 화학적 성질. 유효액전화만 보면 돼. 아니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유효액전화하고 껍질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 저거에서. 근데 껍질이 똑같대. 그러면 유효액전화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럼 유효액전화만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돼? 커져요. 유효액전화가 커져요.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2주기든 3주기든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쪽. 18족은 빼라니까. 18.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는 형태로 나온다고. 왜?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달라지죠? 껍질 수도 달라지고 유효액전화도 달라지죠? 그지? 근데 이거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유효액전화가 다른 거, 이거는 껍질 수에 의한 효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적은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껍질이 더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지 유효액전화가 엄청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뭐만 봐라? 껍질 수만 봐라. 껍질 수만 봤을 때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어떻게 돼? 많아져요. 증가하죠? 그럼 반지름 어떻게 돼? 증가해. 그럼 요거 그대로 그림을 나타내 보면 요게 2주기 1쪽이야. 그럼 3주기 1쪽은 어떻게 그려야 돼? 더 크게 그려야 돼. 그럼 3주기 1쪽 커졌지? 3주기 2족은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는 커지고 얘보다는 조금 작게. 조금 작게. 또 이렇게 가. 또 가. 또 가. 또 가. 또 가.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요 녀석하고 같은 애가 있을 요 녀석이 되게 시밀러. 사이즈가 비슷해 보여. 요 녀석하고 요 녀석도 사이즈가 되게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보통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3개 족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되면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나. 121쪽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인 경향에서 리튬하고 알루미늄 한번 볼래요? 거의 흡사하지? 그리고 알루미늄이 심지어 더 작죠? 그 다음에 베릴륨하고 규소 봐봐. 이건 거의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붕소하고 염소나 이런 애들 봐봐. 거의 그냥 똑같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게 비교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 나온다? 요거 4개 나온다. 요거 4개. 요거 4개만 비교해보자. 어떻게 돼요? 얘네 둘 사이에 왼쪽에 커요. 왼쪽. 왼쪽에 커요. 아래쪽 아래 거. 아래게 커요. 저렇게만 해요? 아래게 커요. 대각선. 대각선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각선 아래가 커. 이거는 이렇게 해요. 그지? 그럼 이거는 밑에 거. 자,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큰데 그럼 얘랑 얘랑은 대충 뭔가. 대충 뭔가 아, 세 그쪽 번째 세 개라 번째 했으니까. 그럼 모르는 거지. 밑에 거 크죠? 이건 사실 몰라요. 근데 보통은 잘 들어봐. 보통은 한 개족 차이 나죠? 한 개족 차이 나면 껍질수 우세하게 봅니다. 알수 있죠. 자, 이렇게 보는데 실은 이게 두 개를 비교하기 애매해서 뒤에 나오는 다른 주기적인 성질을 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온화, 이온 경고. 에너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면은 지금 두 가지 경향을 봤어. 두 가지 경향. 여기 나와 있죠? 요 왼쪽에 요거는 뭐? 원자 사이즈, 원자 반지름의 경향. 요거는, 무슨 원 요거는, 핵 실제 핵 아우, 진짜. 와, 미쳤다. 오늘 한 걸 용어를 그렇게 모르겠어? 자, 유효 핵전화. 그러면은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 유효했잖아. 유효 핵전화. 그지? 그 다음에 또 또 뭐 있죠? 했잖아. 비금속성. 아, 뭐 그런. 아까 했잖아. 아, 그렇죠. 그게 이렇게? 그 다음에 환원 아래로 가는 거. 껍질수. 그래? 뭐 유효 핵전화는 작아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원자 반지름. 증가. 반지름 증가? 반지름 감소. 감소.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서 주기성이 다 정리가 되면 표 하나 그려놓고 화살표 그려놓은 다음에 뭐가 증가한다, 뭐가 증가한다, 뭐가 감소한다, 뭐가 감소한다, 뭐가 증가한다, 뭐가 감소한다, 뭐가 증가한다, 뭐가 감소한다 쫙 쓸 거예요 다. 주기적인 성질 보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고요. 다음 주에 이온화 에너지까지 해서 다 나가면 되겠는데 숙제는 117쪽까지 다 해오시면 되는 게 숙제고요. 오늘 지금 끝나는 게 아니지. 다음 주가 시험 봐야죠. 안 보냐? 다음 주가요.